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 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 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 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만 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데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이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 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 저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들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이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만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폐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2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